자,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면요, 분양을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나 뭐 다주택자들도 받을 수가 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죠.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건설사가 손해는 사라진다. 다만 그러면은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고 그럼 분양가가 안 떨어지죠? 분양가가 안 떨어지니까 요걸 기준으로 매매가도, 아니 앞으로 분양가 계속 안 떨어질 건데 매매가를 왜 낮춰, 앞으로 집값 떨어질 일이 없다 하면서 매매가 떨어지는 것도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하는 생각은 이거겠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7억에 분양 받으면은 입주 때는 한 10억까지 올라 있겠지? 그러면 전세를 6억 내주면은 내가 1억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거고, 전세를 5억 내주면 내가 2억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거고, 전세를 7억 내주면 나는 손해 없이 집이 하나 생긴 거고, 전세를 8억으로 내주면 나는 오히려 1억 받으면서 집까지 생긴 거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분양가 띄우기 목표인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 왜냐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가지고 요게 여파를 크게 주기 위해서는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입주 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보시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아까 나는 전세가 6억으로 생각하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1억만 마련했는데 전세가가 5억으로 들어와요. 근데 내가 어디서 1억을 더 마련해야 되는데 요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을 6억에 내놓고 내리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계속 중간중간 방어선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리질 못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못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여력은 5억밖에 없으니까 5억에 이 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에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입주가 되죠. 그래서 지금 서울 입주율이 얼마다? 74%.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부동산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 것보다 더 핵심적으로는 건설사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거에 따른 금융위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어디서 올까가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로 지금 무역적자 문제가 있죠. 무역적자 플러스 외환 감소. 근데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기축통화면 돈 찍으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적자가 매년 무역적자입니다. 특히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 거는 예전에 근본이제에서 요즘에 페트로달러까지. 그래서 그걸 달러로만 거래하게 해놨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고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세계로 계속 뿌려줘야 돼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만큼 달러를 뿌려주지 않으면은 달러가 품귀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계속 찍어낸다고 해서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를 할 때도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 다른 것들은 다 맞출 수 있어도 위안을 지금 외국으로 뿌리고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중국은요 수출해서 흑자를 내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는 위안을 오히려 회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안을 우리가 수출입으로 못해?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다가 투자해가지고 막 위안을 뿌릴게,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축통화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반대로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출입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역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강달러를 따라가지 못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외환보유고가 지금 IMF처럼 위험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지만 IMF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외환보유고가 줄면서 환율이 튀일 수는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 특히 무역적자 이게 장기화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건 가계부채죠. 가계부채가 터지면 대침체가 옵니다. 안 터지면 장기 침체가 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라이트하우스는 상황이 부정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 키 정도에 한 100kg 정도 쪘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살 빼, 건강에 안 좋아, 살 빼야 돼,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100kg가 아니라 500kg까지 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500kg 쪄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야, 살 빼. 건강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야, 너 살 안 빼면 뒤져. 이렇게 세게 이야기가 나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터지면 계속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일단 터지면은 무슨 일이 생겨나요? 자산 붕괴가 한번 일어날 겁니다. 특히 어디서? 우리나라의 자산의 70%는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 근데 문제는 안 터지게 되면요. 가계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비소비 지출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DSR 40% 잡는데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DSR 60% 이상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DSR이 60%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빚 갚는 데 쓰고 2천만 원 가지고 12개월을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요 2천만 원 가지고 12개월 생활하면 한 달에 160 정도 되겠죠. 요걸로 한 달을 생활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기서 어찌저찌 버티더라도 일단 5천 정도 잡은 거는 적지도 않은 거고요. 어찌저찌 버티더라도 갑자기 뭐 경조사가 터진다든가 큰 돈 들어갈 일 생긴다든가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봐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문제는 지금 자영업 부채 문제입니다. 자영업 부채는 지금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죠. 계속 연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연장이 끝나는 순간 자영업 부채는 터지니까. 그럼 자영업 부채가 터지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회생과 파산이 나올 거고, 그리고 요 여파로 이제 상가 이런 건물들도 죽어나겠죠. 안 그래도 상가 죽어나고 있죠 지금. 예전에 젊음의 거리였던 이대 같은 데 가봐요. 공실천지입니다. 미사역 이런데 신도시 중에서 이번에 들어오는 신도시 중에서 가장 뭐 잘 되고 있다는 곳 중에 하나는 미사역. 거기도 가면은 위에는 사람 많은데 밑에는 숨어있는 데는 다 공실천지예요. 위례, 트랜짓몰 이런 데도 앞에 보이는 데는 괜찮은데 안쪽으로 골목 좀만 들어가 보면은 공실천지다. 눈에 딱 되게 잘 보이는 곳들만 되고, 그 역시도 건물주도 손해보고 자영업자도 힘든데 건설사만 돈 벌어 처먹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박살날 거예요. 네 번째로 지금 좀비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요. 이쪽에서 또 터지게 되면은 타격이 크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비 기업이 코로나 때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는 금리가 올라가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죠. 문제가 굉장히 또 많아요. 인플레이션 문제. 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 잡혔다고 언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기 인플레이션에서 뭐 뺀 거예요? 유가, 그 다음에 식료품, 이렇게 변동폭이 큰 것. 그런데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유동성으로 오른 겁니다. 즉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는 건 코로나 유동성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문제는 유가, 식료품이 계속 떨어질 수 있느냐? 유가 이번에 튀었죠? 이번에 인플레이션 사태가 크게 터진 건요, 코로나 유동성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얘가 뛰었던 거고 코로나 유동성으로 얘가 뛰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지금 러시아에 시비 걸고 있어. 에너지 가격 중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될 때예요. 지금 막 굶고 있어요. 원래 중국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사먹고 미국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사먹고 하고 있는데, 중국한테 팔려고 했던 팔러 갔다가 중국 걸 오히려 사오고 있어. 중국에 팔아가지고 예전만큼 못 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팔고 사고 하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굶고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나 굶었는데 이제 싸움 나가야지,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는 저기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과 식료품 가격 하락, 그 다음에 기저효과, 요 효과인 거지 제대로 잡혀야 되는 부분은 하나도 안 잡히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유류세 많이 깎아줘서 그런데 그것도 계속 세수가 펑크가 나니까 언젠가는 그 유류세 인하도 끝날 거고, 전기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장기화될 거예요. 지금 잡혔다 하고 있는데, 장기화 된다는 게 그래도 계속 이게 4.2%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5% 6%로 오른다가 아니라 4% 3% 뭐 이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길게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의 인플레를 감당할 만큼의 소득이 안 돼요.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낮았고, 저희가 그때 초이노믹스 이후로 지금 막 거품 낀 것까지 23년 1월까지 그 평균, 인플레이션 평균을 내봤는데 1.7%였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저인플레에
저성장 상황이었는데 인플레가 3%면 감당이 가능하냐? 감당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되게 장기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내년에 금리 내린다? 인플레가 안 잡혔는데 금리 내린다는 건 경제 위기가 터졌다는 소리예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터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 이딴 소리 하는 게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냐. 이것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뭐 이야기하는 부동산 PF 문제, 이금융권 부실로 인해서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수 있는 문제, 연체율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막 번호로 나눠서 하긴 했지만요, 이게 사실은 다 대부분 뭉뚱그려서 묶여져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터지냐 여기서 터지냐 여기서 터지냐예요. 그런 거죠. 몸이 되게 건강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걸려도 괜찮고 막 부딪혀가지고 뼈가 부러져도 금방 붙어요. 몸이 매우 건강할 때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 지금 막 영양도 없고 막 몸이 다 골아가지고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는 감기 걸려도 위험한 거죠. 근데 그 감기가 합병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가계부채가 터지든 자영업부채가 터지든 아니면 부동산 PF가 터지든 그건 다 금융권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금융권부터 타격을 입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합병증이 터질 수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먼저 터진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